안녕하십니까. 민사소송법 10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청구 적격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소의 이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당사 적격, 청구 적격, 권리 보호의 필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이제 당사 적격은 당사자의 측면에서 본 소의 이익이고요. 청구 적격하고 권리 보호의 필요는 어떤 객관적인 청구의 측면에서 본 소의 이익이라 그랬죠. 근데 청구 적격 같은 경우에는 그 청구의 성질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거고요. 권리 보호의 필요는 그 청구와 원고의 관계에서 소의 이익이 있는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구 적격은 그 청구 그 자체에 주목해서 그 청구의 그 성질상 본질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이걸 따지는 거라면 권리보호의 필요는 원고와 청구와의 이 관련성, 원고와 청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외이익이 있는가, 이걸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권리보호의 필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권리보호의 필요, 우리 교재 163쪽 펼쳐보세요. 자, 권리보호의 필요도 우리가 앞선 청구 적격이 있어서도 일반적 청구 적격, 그러니까 모든 소송 유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청구 적격하고 개개의 소송 유형별로 특이하게 요구되는 특수한 청구 적격, 이렇게 이제 나눠서 살펴봤죠. 권리 보호의 필요도 마찬가지로 모든 소송 유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권리 보호의 필요와 개개의 소송 유형별로 특유하게 요구되는 특수한 권리 보호의 필요,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 권리 보호의 필요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제소 금지 사유가 없을 것. 제소 금지 사유, 그러니까 소송 제기를 금지시키는 그런 사유가 없을 것. 근데 우리 민사소송법에는요, 중복 제소 금지, 그리고 제소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먼저 이제 중복 제소 금지가 뭐냐? 중복 제소 금지는 문자 그대로 중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법원에 중복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홍길동이가 돈을 갚지 않아서 내가 홍길동이를 상대로 대여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는데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하면 그게 중복제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중복제소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이러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소송 비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두 군데 법원에서 이렇게 취급하게 되면 비용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굉장히 소송 비경제적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여러 군데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경우에 재판 결과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판결이 모순 저촉된다 그래요. 그래서 중복제소를 금지시키는 두 번째 이유는 이 판결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소송 비경제적이고 판결의 모순 저촉의 우려 때문에 중복제소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그 다음에 제소금지라고 있어요. 이 제자는 다시 제자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그럼 이 제소금지란 게 뭐냐? 이건 이제 소취하와 관련된 거예요. 소취하라는 건 이제 원고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을 언제든지 취하해서 이 소송 제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고의 소취하의 자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고는 언제든지
자신이 제기한 소를 취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한이 있어요. 제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고가 응소하고 난 다음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해요. 이제 피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에 이제 휘말리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피고 입장에서도 뭐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원고가 소를 제기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그래 잘됐다, 이번 기회에 너와 나와의 이런 분쟁을 이 소송으로 해결하자, 이런 이익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런데 원고가 소를 취하한 다음에 또 자기가 편한 시기에 다시 소를 제기하고, 이렇게 되면 피고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원고에게 농락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하고 난 다음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제한이고, 두 번째는 판결이 선고되고 난 다음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 판결이 선고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상소기간이 도가했다든지, 또는 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뭐라 그랬죠? 내가 판결이 확정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종본을 당사자에게 송달을 해줘요. 그럼 당사자에게 판결 종본이 송달되고 난 다음에 14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판결이 확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판결이 확정이 되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죠.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과 같은. 그런데 이렇게 판결이 확정이 되면 소송은 종료가 돼요. 따라서 그 다음에는 소취하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소취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취하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소송이 종결돼서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판결이 선고되고 난 다음에 소취하를 한다는 얘기는, 판결이 선고되고 난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 그 사이에, 응? 그러니까 이제 판결이 선고되고 난 다음에 판결 종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상소를 해야 되는데, 그 상소 기간 중에 소를 취하한 경우죠. 자, 이렇게 판결이 선고되고 난 다음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할 수 있어요. 소취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두 번 다시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판결이 선고되고 난 다음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다시는 그 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응? 자, 이렇게 제소 금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제소 금지를 안 시켜놓으면 원고가 어떻게 하겠어요? 판결이 선고됐는데 원고가 졌어. 그럼 원고는 소취하겠죠. 그리고 다시 또 소를 제기할 거예요. 응? 완전히 판결을 농락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판결 선고 후에 소를 취하하면 제소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이 제소 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2학기 때 판결의 종료, 그러니까 소송의 종료 부분에서 당사자 의사에 의한 소송의 종료, 그쪽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소취하, 뭐 화해,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거든요. 그때 소취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중복 제소 금지, 그 다음에 제소 금지에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게 되면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지방법원의 홍길동리에 대한 대여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복해서 제기하게 되면, 그 두 번째 중복 제소에 해당되는 소송은 뭐다?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판결 선고 후 소취하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소를 다시 제기할 경우, 이때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부재소 합의나 중재 합의가 또 없어야 돼요. 부재소 합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죠. 이런 경우는 주로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하면서, 분쟁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부재소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는 뭐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부재소 합의를 하죠. 이렇게 부재소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부재소 합의를 해놓고 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 소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중재 합의가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 중재 합의란 게 뭐냐면 어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이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죠. 이렇게 중재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이 아닌 중재로 가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제 상대방이 중재 합의의 존재를 주장 증명하면 이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그랬죠. 이때 이제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흠결돼서 이제 부적법한 소송이 돼요. 이렇게 중복재소 금지나 재소 금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한 부재소 합의라든지 중재 합의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 권리 보호의 필요 두 번째 한번 살펴보죠. 164조 보세요. 특별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만약 법률에서 소송 이외에 특별한 구제 절차를 따로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와 같은 특별한 구제 절차를 이용을 해야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우리 164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한번 보죠. 예를 들어 소송 비용 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송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자, 소송 비용 재판에 대해서 내가 몇 번 아마 간단히 설명을 했었을 텐데 우리 교재 700쪽 한번 펼쳐보실래요? 700쪽. 우리 교재 700쪽에 보면 소장 경본이 나와 있어요. 이 소장 중에 청구 취지 한번 보시죠. 청구 취지 2항에 어떻게 되냐면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소송 비용 재판을 구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교재 712쪽 한번 펼쳐보세요. 712쪽. 712쪽에 보면 판결문 견본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거기 주문 있죠. 판결 주문.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을 한다. 소송 비용 재판을 했네요. 예? 판결을 할 때 소송 비용 재판을 해요. 이렇게. 응? 이게 소송 비용 재판이야. 소송 비용 재판은 원고가 반드시 소송 비용 재판 신청을 해야, 청구를 해야 소송 비용 재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판결을 선고할 때 소송 비용 재판을 지금 한 거죠. 응?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소송 비용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이런 구체적인 소송 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뭐라고 하느냐? 다시 164쪽으로 와보세요. 그게 소송 비용 확정 절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 재판은 이미 판결을 할 때 재판을 했어요. 예를 들어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 아니면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을 한다. 아니면 소송 비용의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 3분의 2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소송 비용 재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소송 비용액은 이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서 확정하죠. 그래서 이 소송 비용 확정 절차는요, 이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이 있었으면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사람, 즉 원고가 소송 비용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해요. 그러면 누가 이걸 확정을 해주냐 하면 법원 사무관이 확정을 해요. 거의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그 정한 절차나 형식만 딱딱 갖추면 소송 비용액을 인정을 해줘요. 이건 바로 나와요.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는 금방 끝나요. 왜? 재판이 이미 있었잖아요. 여기는 금액만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송 비용을 내가 받고 싶으면 이미 판결에서 소송 비용 재판이 있었고요.
법원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럼 법원 사무관이 제출한 그 소송 비용 증명하는 서류를 보고 비용을 확정해 준단 말이야. 간단히 바로 끝나요. 그런데 소송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일반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거 굉장히 비경제적이죠. 그럼 무용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소이익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소이익이 없어요. 소송 비용 확정 절차라는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를 마련해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송 비용 확정 절차에 의해야 하고, 소송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구제 절차. 이제 우리 민사집행법에 보면 뭐 집행이의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매 불허를 구하는 일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것도 역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야 함에도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야 할 사건들을 일반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경우도 역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등기관의 직권사항이에요. 그래서 부기등기나 예고등기의 말소, 등기관의 직권사항이란 얘기는 뭐냐면 등기관한테 신청하면 돼요. 좀 말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일반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이런 경우도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탁소에 가서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하면 될 것을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것도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어떤 특별한 별도의 구제 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법률이 마련한 특별한 별도의 구제 절차를 이용해야 되고,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권리보호의 필요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원고가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이건 이제 우리 판례가요. 우리 판례는 원고가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이때 두 번째로 제기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은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됐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어요. 확정이 됐어. 근데 동일한 내용의 또 소송을 또 제기했어요. 그럼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또 제기했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기판력의 문제로 들어가서 뭐 기판력이 뭐 이런 경우 당연히 뭐 기판력이 미치게 되겠지만, 자, 이런 경우 우리 판례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타당한 얘기죠. 그죠?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내용의 소송,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왜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또 제기하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죠. 그러면요, 한번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소를 제기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나요? 없죠. 이런 경우도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고 봐야죠. 이미 한번 재판을 받아가지고 재판 결과가 이미 다 나왔어요. 확정이 돼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소송이 종결됐어. 그런데 그런 소송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해. 그러면 이게 앞선 확정 판결이 승소 판결이든 패소 판결이든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건 무용한 소송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래서 부적법 각하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한 장 넘겨보세요. 166쪽 한번 보세요. 166쪽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줄 한번 봐요. 판례는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모순 금지설의 입장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해야 하지만, 패소 판결을 받은 원고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그럼 이때는 뭐야? 권리보호의 필요는 있다는 거지. 응? 권리보호의 필요는 있고
본안에 들어가서 청구 기각을 해야 된다. 내가 똑같은 내용의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판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2학기 때 살펴볼 거예요. 2학기 때 소송의 종결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소송의 종결에는 두 가지가 있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소송의 종결,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결이 있는데, 이때 이 판결에 의한 소송 종결을 살펴볼 때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판결의 효력 중에 이제 기판력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기판력의 본질에 대해서는 모순금지설, 반복금지설, 뭐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모순금지설은 이제 앞선 확정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이나 모순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복금지설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기해서 거듭해서 재판할 수 없다. 이게 기판력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예요. 기판력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때 살펴볼 거고, 하여튼 우리 판례는 이제 모순금지설의 입장인데, 우리 판례는 이와 같이 앞선 확정 판결이 승소 판결인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근데 패소 판결인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은 있는데 본안에 들어가서 동일한 내용의 청구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판례는 이런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한번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이 됐어. 그러면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이건 무용한 소송이죠. 두 번째 제기된 소송.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할 필요 없이 일종의 확정 판결의 존재를 소극적 소송 요건으로 봐서, 이런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을 무조건 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패소 판결이든 승소 판결이든 따지지 않고. 근데 그건 내 의견이야. 내 의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이런 의견이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암기를 한다면 판례 입장을 암기해야지. 응? 판례 입장을.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앞선 확정 판결이 승소 판결인 경우, 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건 뭐야?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한 소송이다. 응? 근데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는 권리 보호의 필요가 인정이 돼. 소의 이익은 있어. 근데 본안에 들어가서 청구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또 제기한 경우, 이때 이제 권리 보호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부적법한 소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소를 또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응? 원칙적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시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 165쪽 한번 보세요. 165쪽. 165쪽에 보면 중간쯤에 다만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다만 시효 중단의 필요가 있는 경우. 내가 지금 홍길동이를 상대로 1,000만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제 10년이 되잖아. 그건 민법 총칙에 나와 있어요. 민사소송법에는 없어.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인데 10년 금방 지나가요. 10년 금방 지나가. 근데 한 9년 정도 지났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또 승소 판결을 받게 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또다시 그때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 다시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효 중단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판결 내용이 불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렇게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그 인도 대상인 해당 토지의 위치나 면적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원고가 주장을 하지만 이제 감정인을 통해서 이제 감정을 하게 돼요. 그 토지 위치라든지 면적 이런 걸 감정인이 감정해서 이제 감정 결과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죠. 그런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 결과서를 보고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감정인이 감정 결과서에 이 토지의 위치하고 면적을 잘못 기재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잘못됐어. 자, 그러면 판사는 모르잖아. 판사는 감정서가 감정인이 감정한 결과를 보고 그대로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도 대상인 토지의 위치 면적이 지금 잘못됐어. 그런 경우 어떻게 돼? 집행불능 상태에 빠지죠. 집행할 수가 없죠. 자, 이런 경우에 다시 소송을 해야죠. 안타깝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판결 원본이 멸실된 경우가 있어요. 판결 원본은 누가 가지고 있죠? 당사자가 가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판결 원본은 법원이 가지고 있어요. 법원은 당사자에 뭘 보내주죠? 판결 정본을 보내주죠. 판결 정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주고 판결 원본은 법원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는 이제 판결 정본을 갖고 있다가 그 판결 정본을 갖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강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강제 집행을 했는데도 내가 판결금을 다 못 받았어.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강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 있나 이렇게 봤다가 다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다시 강제 집행을 할 때도 판결 정본이 필요해요. 그런데 판결 정본은 이미 썼잖아. 그럼 판결 정본을 어디 가서 받아?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에 가서 다시 판결 정본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 판결 정본을 다시 부여할 때에는 판결 원본에 기해서 부여하는 거야. 근데 판결 원본이 분실됐어. 없어. 그럼 판결 정본을 내줄 수가 없잖아. 그럼 강제 집행을 못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내용의 서를 다시 제기해야 돼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판결 원본이 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판결 원본이 이 전자문서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실된다는 건 이건 정말 옛날 얘기고 지금은 분실된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166쪽 한번 보세요. 166쪽 맨 위에 줄 한번 보시면 현행 민사집행 규칙과 재판예규에서는 판결 원본이 없는 경우에도 판결 정본에 기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건 이제 옛날 판결이라서 그런데 아마 이게 지금 각주 4번이 언제 때 거냐면요. 어이구 1981년 3월 24일 날 선고된 판결이에요. 아주 옛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판결 원본이 멸실된 경우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판례가 있다. 응? 그래서 우리 판례에 의하면 시효 중단의 필요가 있다든지 판결 내용이 불특정하다든지 판결 원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66조 신의칙 위반의 제소가 아닐 것. 신의칙 위반의 제소가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직무 수행의 의사는 없으면서 오로지 학교 법인으로부터 다소의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학교 법인 이사의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의칙 위반의 제소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 따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주변 정황을 밀어보니 이게 무슨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려고 하는 의도는 없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이 학교 법인으로부터 좀 이렇게 돈을 좀 뜯어내려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주 속된 말로 이게 양아치라고 그러죠. 양아치. 응? 양아치 짓을 하는 거죠. 응? 이런 신의칙 위반의 제소에 대해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럼 일반적 권리보호의 필요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제소금지 사유가 없을 것. 둘째,
특별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셋째, 원고가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넷째, 신의축 위반의 제소가 아닐까.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이제 일반적 권리보호의 필요에 해당이 된다. 예, 잠시 쉬었다가 특수한 권리보호의 필요 살펴보겠습니다.